미국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조금 전 하원에서 가결됐는데요.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셧다운이 드디어 종료됐군요. 네, 미 하원이 임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의 예산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전원 복직과 무급근무 공무원 임금, 전액 소급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밤 9시 40분,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11시 45분에 의회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되면 현지 시간 13일부터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됩니다. 네, 그런데 셧다운이 종료됐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정상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2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고용보고서가 아예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연준과 투자자들이 핵심 정보를 받지 못해 눈을 가린 채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일부 설문조사는 아예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10월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혼란도 예상됩니다. 공화당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오바마 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포기하고 12월 상원 표결 약속만 얻은 상태인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탈 의원들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휘말리는 등 임시 예산안 합의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기적으로 민주당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가 공화당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공화당이 약속한 12월 표결에서 보조금 지급 연장이 무산되면 내년 1월부터 미국인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두세 배 치솟을 전망이라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1,47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달러 환전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지금 환율이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1,475원 40전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창효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는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가 임박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 환율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발언으로 원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23억 240만 달러, 하나로 약 3조 3,8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지난달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미국 주식은 68억 5,499만 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인 60억 5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를 벌어와도 국내 외환시장에 충분히 달러 물량이 나오지 않아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더해 올해 초부터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미국 주식은 약 39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3조 5,80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예금으로 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 은행들이 서둘러 금리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4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얼마나 늘어났나요? 네,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열흘 만에 11조 원 늘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760조 9,600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약 11조 원 늘었습니다. 열흘 만에 불어난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달 한 달 동안의 증가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안전투자를 선호하는 예테크족이 몰린 영향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속 2% 초중반대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이 최근 금융채 금리 상승에 따라 다시 2% 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4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2.7%에서 2.8%입니다. 기존에는 은행권이 대출금리와 달리 예적금 금리는 천천히 올려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좀 빨리 올렸군요. 네, 하루 만에 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고 연 3% 금리 상품 특판을 검토하는 등 이례적으로 은행권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 대응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 투자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자 자금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 예금과 수시 입출금식 예금 잔액이 지난달엔 22조 원, 이달 들어 11일까지 10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은행들이 정기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 상승폭이 실제 예적금 상품 금리에 신속히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가까이 줄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먼저 거래량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나요? 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27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같은 기간보다 77% 넘게 감소한 수준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로 LTV 한도가 40%로 축소되고 토어제 구역 안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매수세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등포와 성동, 광진 등 한강변 지역은 거래가 90% 가까이 줄었고 서울 외 지역인 경기도 분당과 광명, 하남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고 가격은 어떤가요? 거래량이 줄면서 전체 거래 금액은 줄었는데요. 대체 시행 이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1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 1,7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4%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거래 가격은 13억 6,800억 원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약 13%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 매물이 사라지고 일부 신고가 거래가 평균치를 끌어올릴 결과입니다. 갭 투자가 막혀 전세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된 데다 전세 시장에 따라 불안감도 높아졌는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0.15 대책 이전인 지난달 13일 94.4를 기록한 반면 이달 3일 94.8을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란 지난 2022년 1월 대비 조사 시점의 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 시장에 나온 매물이 소진된 이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 물량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행 수준인 69%로 유지될 방침입니다. 다만 공시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서울 강남이나 한강벨트는 집값이 크게 뛴 탓에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영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토부가 오후 중앙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의결하기 전에 열리는 의견 수렴 자리인데요. 보통 여기서 제한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됩니다.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현행 69% 수준으로 1년 더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0년 법정 계획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해야 하지만 세부담 등을 고려해 4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세 반영 비율이 유지되는데 왜 서울 주요 아파트 소유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아파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 반영률은 그대로더라도 공시가격 자체는 오릅니다. 강남 음마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내년 공시가격은 29억 9천만 원대에 형성될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공시가격 20억 4천만 원보다 9억 원 넘게 뛴 수치로 1주택자여도 보유세가 1천만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한강벨트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마포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지난 9월 실거래가는 25억 원 선인데 이에 따른 내년 공시가격은 약 17억 원, 집주인이 낼 보유세는 올해 299만 원에서 내년 416만 원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선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책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죠. 네, 국토부는 어제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 예외로 보고 효력을 인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막혔는데요.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해 곳곳에서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던 지역이 문제였습니다. 이곳이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이 줄줄이 불거진 겁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당국 어떤 입장인가요?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공표된 통계를 활용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했는데요. 정부는 7월에서 9월이 아닌 6월에서 8월 통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법 마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관련 과 신설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예산처에서 양극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데요. 예산처에 미래전략국을 격상한 미래전략기획실이 생기고 해당 실에서 양극화 문제를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 구조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정 업무까지 다룰 전망입니다. 아직 이를 전담하는 과가 새롭게 생길지 특정 과에서 해당 업무를 챙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양극화 문제를 총괄하는 과는 없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값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33억 원대로 5억 원도 안 되는 하위 20%보다 7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예산처 출범까지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하는 시기는 잡혔나요? 네, 500여 명 넘는 예산처 인원은 해양수산부가 쓰던 건물로 입주 예정인데요. 연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치고 사무실을 새롭게 재정비하는데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사 날짜는 예산처 출범 시기인 내년 1월 2일을 맞추지 못하고 빨라야 2월, 늦으면 3월까지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KT 해킹 사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KT가 국가정보원의 경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해커가 훔쳐볼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는데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국정원이 어떻게 경고했던 건가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를 사이버 안보 위험 요소로 판단해 지난 9월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국내외 기준에 따라 문자가 오갈 때 중간 서버에서 내용을 훔쳐볼 수 없도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국정원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선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민간 합동 KT 해킹 조사단은 전체 가입망에서도 이런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 중입니다. 앞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와 ARS 인증 정보를 탈취했는데요.
조사단은 암호화가 풀려 인증 결제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T가 지난해에도 문제가 생긴 걸 숨겼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KT 서버가 지난해 3월 BPF 도어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KT는 그 다음 달에 감염 사실을 파악하고 보안 업체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요. 감염된 서버 43대 가운데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KT는 올해 해킹 사태 조사 착수 이후까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 측은 KT가 BPF 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NC소프트와 크래프톤과 같은 국내 대표 게임사부터 블리자드와 같은 해외 게임사까지 대거 참여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막 첫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1,300여 개 게임사가 총출동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지스타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총 나흘간 이곳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평일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기 위해 밤을 새워 오픈런을 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스타를 7년 정도 계속 개근으로 왔거든요. 그중에 5년을 항상 1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NC 아이온2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광고를 봤었어요. 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게임 신작도 대거 공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를 맡은 NC소프트는 아이온2와 신더시티 등 신작을 앞세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미공개 RPG 신작도 공개합니다. 넷마블은 프로젝트 이블베인 등 5쪽의 신작 게임을 공개하고 크래프톤의 차기작 패럴드 모바일도 오늘 첫 선을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 시리즈로 우리에게 친숙한 블리자드도 12년 만에 지스타로 복귀해서 오버워치2 e스포츠 행사를 엽니다. 한편 어제 열린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넥슨의 자회사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다만 넥슨은 이번 지스타에 따로 부스를 차리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1호 종합투자계좌 IMA의 사업자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과 함께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됐는데요.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생기면서 수익성 개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IMA 관련 제도 도입 8년 만에 사업자가 선정됐군요.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두 증권사는 오는 19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권사는 이를 기업대출, 회사채 등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배분하고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 없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IMA 사업 인가를 받은 종투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 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달 금액의 25%는 기업 대출 등 모험 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도 윤곽이 잡혔다고요? 증선이는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지정 안건과 인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친 후 국내 5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키움증권은 인가를 신청한 하나, 신한, 삼성, 메리트증권보다 빠르게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4곳까지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자는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롯데 계열사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롯데 칠성음료와 세븐일레븐에 이어 멤버십 L포인트를 운영하는 롯데멤버스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롯데 멤버스도 희망퇴직을 진행한다고요? 네, 롯데멤버스가 2015년 창사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1982년 이전 출생에 근속 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30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사이 78%나 급감한 만큼 인건비 절감 등 수익성 개선 작업에 돌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인적 쇄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 계열사들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시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달 2년 연속으로 희망퇴직 공지를 냈는데요. 코리아세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 10% 줄어든 롯데칠성음료도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도 지난 4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롯데웰푸드의 영업이익은 507억 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기도 했던 롯데그룹은 지난해 8월부터 비상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로 예상되는 사장단 인사에 쇄신 기조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주 에이펙에서 공개했던 화면을 2번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식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 트라이폴드 론칭 행사를 열고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품을 완전히 펴면 약 10인치 대화면이 구현되고 2번 접으면 일반 스마트폰 크기로 휴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고가는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초반대가 될 전망입니다.